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죠.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방에는 한파경보, 그 밖에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 따뜻한 겨울이어서 걱정이 많았죠.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적응할 시간도 없이 지금 겨울이었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다가 아침 기온이 영하 1, 2도 정도만 돼도 상대적으로 포근하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가장 간단한 비밀은 바로 적응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해야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금리, 강달러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국제유가와 시중금리, 달러화 가치가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날씨에 적응하듯이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도 본능적으로 적응해야겠죠. 그게 본능이 되려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9시 7분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소통을 하고 상식도 키워드리고 출발해보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94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2000건에 육박하죠.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에 상당수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물론이고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19세부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몇 년생부터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힌트를 해드리면 그냥 이거 빼기 문제입니다. 빼기. 올해 연도에서 올해 2023년에서 19를 빼면 됩니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빼기 문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환주 기자가 2학번이에요? 예, 제가 2학번인데 네. 그 친구들이 벌써부터 음주를 할 수 있게 된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들어볼까요? 우선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에 이어서 애플의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확대했다는 소식 가져왔고요. 내년부터 소주 한 병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가량 인하가 됩니다.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기 때문인데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요. 이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달랐는데 그거 살펴보고 또 소상공인 주택담보대출 환급 관련 내용도 같이 준비했고요. 네. 이어서 난방비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마이크가 갑니다. 중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게 또 점점 더 확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쯤에 그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최소 3개 부처와 정부 기관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중국 정부는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이 이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지난 한두 달 사이 이 중국 정부가 뭐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 이런 곳의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자국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시는 중국의 23개 성 가운데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과 또 저장성, 광둥성, 장수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 이런 경제 규모가 좀 큰 8곳이 해당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위 도시의 기관이나 중소기업도 자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애플은요, 좀 언론의 요청에도 이에 대해서 뭐 그렇다 할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애플은 잘 코멘트를 하질 않죠. 맞습니다. 취재에 잘 응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야기 나온 거는 일단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해외 스마트폰 쓰지 말고 중국 스마트폰을 써라 이런 지도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죠. 사실 중국과 미국은 좀 서로의 기술 회사가 좀 잠재적인 보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화웨이와 애플이 서로 좀 민감한 데이터나 정부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하도록 개발자가 되게 좀 시스템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백도어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을 좀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언과 일치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몬타나주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중국 소유의 틱톡 금지했었죠. 그리고 다른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연방기관이나 많은 주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화웨이 등 이 수많은 중국 기술 기업들과 거래하는 거를 금지를 했죠.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판매하는 것도 제한을 했고요. 근데 한간에는 그래서 이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한 것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 내에서 지금 화웨이 인기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기세를 몰아서 자체 기술 개발에 조금 힘을 쏟고 있는 등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에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5G 연결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미국 정부를 좀 깜짝 놀라게 한 바가 있죠. 아하. 이게 사실 미국 쪽 언론에서 많이 처음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이폰 금지령 이렇게 표현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더 타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우선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매출은 전체 매출의 한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이자 애플 공급망의 좀 핵심인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은 이 30만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애플의 최대 생산 기지인데요. 지난번에는 사실 아이폰 금지령에서 영향이 좀 미미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번에 금지한 지역이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좀 큰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될 법도 합니다. 애플 공급망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아이폰 밀어내기에 나서면 애플의 이 중국 이탈이 또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의 어떤 대규모 시위와 중국의 봉쇄로 애플 공급망이 좀 심하게 붕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최신 제품의 생산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좀 옮기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그 다음 아이폰 16의 배터리는 인도가 생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아이폰을 겨냥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중국산을 제외한 모든 외국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1%가 채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판매 환경에 더 어렵게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아이폰이든지 뭐 갤럭시든지 전체 중국 판매량이 줄면 이제 그 아래 부품 업체들도 어떻게 그렇죠. 주문량이 줄면서 좀 어려워질 위험이 있겠죠.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도 별로 안 되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씁쓸한 거고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산 부품도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분명히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 비슷하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설치를 했을 때 네네네. 중국에서 그 불매운동 우리나라 기업 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네.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됐고 우리나라 마트들, 치킨 프랜차이즈도 그때 다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뭐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줄줄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정부가 올해 특히 뭐 상반기에도 그랬고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서 좀 많이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착륙을 좀 막으려고. 근데 그 혜택이 과연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이게 계산이 좀 됩니까? 예,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보면요. 지난해 12월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다주택자나 서울 수도권 등에 설정돼 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일명 LTV라고 하는데 이걸 차등 규제했었는데 이것도 폐지했고요. 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줬습니다.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풀어줬는데요.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는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요.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과 이자로 40% 기준으로 80만 원 이하를 내는 대출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 낸다고 가정하고 5% 금리 가정하면 1억 6천만 원이고요. 원리금 같이 갚으면은 더 줄어듭니다. 또 연봉이 5천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종전 40%에서 50%로 늘어나도요. 이 DSR 규제에 막혀서 대출 한도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높고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소득이 낮은 뭐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규제 완화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5대 시중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숫자 전체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8천만 원 이상 되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받은 사람 숫자가 2.6배 더 늘어서요. 대출자 평균보다 한 3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규제 완화 혹은 또 금융 완화 정책이 빈부격차를 더 키우기도 하고요. 이게 또 항상 또 반복됐던 역사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돈을 환급받는 게 생겼어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2만 명이 네. 평균 한 25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될 예정인데요. 꽤 큰 금액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에게 면제되는지 모르고 잘못 걷었던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네. 이게 주택 도시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입니다. 이 과거에 그 기금이 부족하니까 집을 살 때마다 한 1% 정도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한 건데요. 네. 국채 의무 매입. 예, 맞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면제 대상이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등인데요. 사실상 유흥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거를 소상공인은 물론 금융권도 몰라서 관행적으로 걷어왔던 겁니다. 그 금액이 총 1,800억 원이고요. 대상자가 72만 명에 달하는데 한 명으로 나누면 한 25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어떻게 받냐면 오늘부터 해당 금융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발송을 하고요. 상담센터를 마련해서 상담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환급금은 5영업일 안에 고객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 사실 이게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애초에 잘못 걷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불편하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포함해서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 포함해서. 네네. 금융회사가 문자 메시지로 이거 안내해 준다고는 하는데 또 보이스피싱 걱정 때문에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그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한번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소주 가격이 내릴 수도 있어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소주 같은 이 국산 증류주에 묻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산 소주 등에 적용되는 기준 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는데요. 이 기준 판매 비율은 쉽게 말하면 세금 할인율입니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유통 단계, 판매 비용, 이윤 이런 걸 합한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네. 반면에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 시의 가격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 이윤 등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결정이 되니까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준 판매 비율이라는 걸 도입해서 외국 주류와 형평성을 좀 맞추겠다 이겁니다. 기준 판매 비율, 즉 세금 할인이 커질수록 이 과세 표준은 작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금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국세청에서 결정된 각 국내산 주종별 비율을 보면 소주가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입니다. 이 비율을 각 적용을 하면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공장 출고 가격이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발효주 같은 다른 주류에 대한 세금 할인율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1월 중에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맥주와 막걸리 이거는 술의 도수나 그 양에 따라서 500ml인지 1리터인지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종량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국산이나 수입이나 이 세금 부과 기준이 같아서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판매 비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관건은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과연 소주 가격이 내리느냐인데 네.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소주를 비롯한 국산 주류 출고가가 낮아지면 좀 생활 물가에도 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식당과 주점에서 한 5-6천 원 정도 되는 소주값이 내릴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출고가가 100원 정도 오르면 식당 주점에서는 그 10배인 1,000원 정도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 출고가 인하로 소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래서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님이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는 얼마 전에 소주 가격 왜 올랐을까요? 한 병에 2,000원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거 세금 떨어지는 거랑 별개로 소주 회사들이 출고가를 또 별도로 올린 게 또 있죠. 맞습니다. 올릴 예정인 기업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떨어지는 만큼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서는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가격이 내려갈 건데 이제 문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500원, 1,000원을 올렸던 걸 다시 원상복귀 하실 거냐. 그럴 가능성은 아마 여러분이 더 많이 더 잘 체감하실 것 같네요. 제가 한 2004년부터 소주를 마셨는데 보통 식당에서 먹는 소주 한 병 가격이 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에 한 3,000원 정도였는데 그때 한 2,000원, 3,000원 했거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힌트 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본인이 그 학번이라고. 자, 이완주 기자 준비한 소식. 그 한파 특보 발효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 사고가 많았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어제 제주로 가는 항공기 7편 등 전국적으로 15편이 결항이 됐었습니다. 네, 현재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강풍으로 인해 운항이 중지됐던 다수의 여객선도 포항 사동간 1개 항로만 지금 100km 막혀 있고요. 대부분은 정상 운행 중이고요. 사건 사고 살펴보면 인천 등지에서는 강풍으로 건물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또 한파로 인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광명역을 가던 KTX는 열차 외부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 이중 구조로 그 창이 돼 있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행 중 자갈이 좀 냉각된 유리에 부딪히면서 금이 간 거고요. 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인 한파로 계량기 등 동파 사고가 134건이 있었지만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는 98건이 완료됐다라고 밝혔고요. 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랭 질환자가 한 6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데
좀 뭐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등유와 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가구당 최대 59만 원을 카드 선불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 지난해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김영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올해 이미 등유 바우처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분들이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가 있거든요. 번호가 1670-0205인데 이쪽으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70-0205. 이게 사실 그 복지 혜택이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꼭꼭 좀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거 난방비 폭탄 맞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제대로 난방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보일러는 크게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집안에 보일러가 있다면 대부분 다 개별 난방이고요. 이 개별 난방 보일러는 단열이 잘 돼 있어서 하루 몇 시간 정도만 보일러를 켜두면 따뜻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실온 모드로 설정해 두면요, 보일러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좋고요. 만약 외출 모드로 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자기 온도를 높이려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장기간 외출이 아니라면 최소 실내 온도는 한 17도에서 18도 정도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다 보일러 기종이나 뭐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지역 난방 사용자라면 이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난방수 유입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면 총 사용량이 줄어서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출 시에 실내 온도는 한 18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맞춰 놓으면 좋습니다. 지역 난방은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꿀팁도 고맙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네. 나올 때 온도 안 낮춰놓고 온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증막 되어 있는 거죠. 찜질방 되어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따뜻할 겁니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도 당할 수 있는데요. 처음 걸리면 2개월, 2차 적발된 3개월, 그리고 3차로 적발이 되면 아예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뭐 형, 아니면 뭐 언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몰랐다면 업주는 이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걸 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 자, 퀴즈 나갑니다. 현재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 19살인데요. 19살. 그러면 몇 년생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요?가 퀴즈입니다. 힌트 뭐 아까 드린 것 같은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산수여가지고 2023년 빼기 19세 하면은 나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6990님께서 손주가 후다닥 계산을 해주네요라고. 손주분하고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듣고 계시면은 저희가 상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6990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3785님도 힌트를 주셨네요. 정답도 맞춰주시고 힌트도 주셨는데 이들은 천사군요 라고. 이들은 천사. 강력한 힌트 됩니다. 또 박은지 님이 예전에 고깃집과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유. 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업무인데 말이죠 라고. 이럴 때는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너무 동안이세요. 너무 어려 보이셔서 신분증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라고 하면은 이제 기분 좋아하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나이가 옵니다. 굉장히 서운해지죠. 저 신분증 확인 안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러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저씨 이렇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카드가 어디선가 결제가 됐거나 누군가 내 통장으로 모르는 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최근 5년 사이에 12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처벌 수위가 좀 높습니까? 이거 어때요? 네. 남이 흘린 카드를 주워서 사용했다면 우선 여신 전문 금융업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액수의 다소와는 상관없이 남의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용처 그러니까 가게 주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물것을 산 것이잖아요. 네. 이러면 가게 주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걸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카드를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네, 무겁습니다. 처벌이네요. 그럼 만약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쓰질 않았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도용한 것 같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게 그 신용카드사들은 휴일에도 네. 분실 신고할 수 있는 전화는 계속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으로도 접수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 금액이 좀 크다. 5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일 수도 있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카드 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은 이게 보상 청구를 신청하더라도 보상을 전액 다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 과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따져보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들이 이제 카드 주인이 고의로 부정 사용한 경우 이거 당연하겠고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관리 소홀해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카드 주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또 카드 주인이 신용카드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또 부정사용 피해 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카드 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 분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해외 호텔 객실 내에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그냥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거예요.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당했고 이에 대해 보상 청구를 했는데 일부만을 보상받은 거예요. 네. 예, 카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보상을 일부만 해준 것입니다. 아니 호텔방인데요? 호텔방이지만 요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넣어놓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 이렇게 카드를 넣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이제 그 메이드 분들이 오셔서 청소할 수 있을 때 그냥 협탁 위에 올려놓고 갔다는 거죠. 아니 나 혼자 쓰고 있는 내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쓰는 호텔방이어서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건데도
그것도 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그 호텔 측의 변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신용카드사의 보상 청구는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카드 뒷면에다 서명해 놓으라 하잖아요. 네. 그 하얗게 생긴 그 바탕에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거기 뒷면에 서명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미리 카드를 사진을 찍어놓고 분실을 대비해서 그러라는 조언들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 서명이 있고 그 사용처의 주인은 이 서명과 내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서 하는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카드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리미리 카드 뒷면에 서명은 해 놓는 걸로. 네. 다만 또 이거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찍어놨다가 휴대전화가 해킹이 되거나 도용되거나 하면 또 신용카드 번호까지 유출된다. 이래서 사진 찍어놓지 마라 또 이런 조언도 있고요. 아, 힘들고 복잡합니다 이게. 혹시나 길 가다가 땅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주워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예. 그래요? 흘린 카드. 이거는 요거를 주워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쓰지 않아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카드 자체의 가치를 보는 건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점유 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고 네. 횡령이라면 이를 부정해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길 가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에는 이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돼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웠을 때에는 뭐 우체통에 넣거나 아니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면 되고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일단 카드를 쓰지 않아도 주운 카드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거 어딘가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돌려주려면은 잊지 말고 바로 행동을 취해야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외 나가면 특히 유럽 그 참 잘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소매치기 당하는 분들 많아요. 네네. 혹은 내 카드가 불법으로 복제됐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귀국하고 나서 신용카드 사고가 터질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출국 전에 사실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게 좋은데요. 네. 이런 걸 신청해 놓으면은 카드가 사용되는 국가, 일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거액이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출입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발생했다. 이게 차단이 됩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용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 가니까 이 일주일 동안만 미국에서 사용이 되게끔만 설정해 주세요가 그리고 되는 거예요. 일일 사용 금액을 $500 안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우선 막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있군요. 또 하나. 계좌번호 착각해서 다른 계좌에다가 돈을 잘못 입금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뉴스는 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일단은 뭐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려면 이제 우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자신의 은행에 연락을 해서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 이 네.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은행이 상대 은행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또 알리고 그럼 상대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차고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소송까지 가야 돼요? 네, 민사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개인이 이런 소송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해서 요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반환을 도와주는데요. 처음에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 증명도 보내고 네. 이래도 반환을 안 한다. 이러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개선이 된 제도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당사자를 찾을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내가 잘못 돈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좋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고 있거나 또 자기가 이 돈을 또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리면 이 자체가 이제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게 잘못 들어온 돈이라면 그 돈을 써도 횡령죄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 뭐 돈을 안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 이제 청구를 받는 건데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횡령죄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 통장이 모르는 돈이 돌아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쓰면은 재판까지 받고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니 사실 내가 모르는 돈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참 그냥 맞습니다.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입니다. 근데 더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차고소금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건데 일종의 피싱? 네. 사기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현금 결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결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붕어빵 가판대에도 왜 계좌번호가 적혀져 있고 뭐 우리가 붕어빵 사면서 2,000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택시 요금이 지금 현금이 없다, 카드도 없다 이러면서 내가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 네네. 핸드폰으로 송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택시 기사님 계좌에는 1원만을 넣는데 입금자명에 뭐 200만 원 이렇게 숫자로 넣는 거예요. 뭐 이제 이분은 사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럼 택시 기사님한테 송금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200만 원 송금했다. 나머지 잔액 돌려달라. 재촉을 하고. 그래요? 네, 택시 기사님은 요 잠깐 본 송금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실제로 200만 원을 받았구나 착각을 하고 ATM에 가서 돈을 빼서 나머지 잔액을 손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입금자 이름을 금액으로 일부러 그렇죠. 그렇게 변경해서 써놓고. 네. 근데 사실 택시 요금으로 1원을 넣는 것 자체가 사기죄인데 거기에 역으로 돈을 더 받아버리니 이거는 영락 없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온라인 판매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이게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계좌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제 돈을 가해자들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통장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통장이 묶이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그 공개된 계좌번호,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자영업자의 통장에 이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한테는 내가 돈을 잘못 입금했다. 환불해달라라고 하면서 자영업자가 이거를 환불하면은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도 자영업자도 속이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그 계좌가 사용 정지가 되고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면서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차고 송금을 가장해서 일으키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멀쩡한 계좌가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급 정지가 돼서 돈을 받을 수도 꺼내 쓸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경우들. 이거 이제 피싱범들이 악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외부에 가급적 계좌를 노출하지 마시라라고도 하고 혹여나 계좌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외부에 노출해야 할 때는 주 계좌가 아니라 서브 계좌를 알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다른 데 거래처 결제해 주는 계좌가 막혀버리면 정말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 유통만 하는 계좌. 네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지급 정지를 당해도 큰 문제는 없는 계좌. 그런 걸 알려줘라. 이렇게 또 네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간편 송금이 참 간편해지고 좋기는 한데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잠깐 핸드폰 좀 볼게라고 하면서 상대방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쓰면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 놓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딱 이렇게 핸드폰에 대서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순식간에 돈이 자신에게 입금이 되게 하는 이런 피해들도 발생합니다. 아니면은 뭐 많이 있는 사례로는 초등학생이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인식해서 내지는 지문을 인식해서 잔금을 풀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을 겪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체 인증 기능뿐만 아니라 뭐 패턴이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생체 인증 기능을 선택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휴대전화 관리를 잘하고 남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편하게 우리가 송금할 수 있는 만큼 또 간편하게 뚫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끝이니까 더 세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예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8시 반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미끼로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5년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출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지요. 그런데 그냥 국민연금 받는 것도 국민연금, 내는 것도 국민연금 그렇게만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이게 국민연금도 받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네. 보통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받는 연금, 그냥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옛날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은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주는 경우가 나이 들어서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연금을 주는 경우 말고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했을 때 주는 연금이 있거든요. 네. 장애연금이 있고요. 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있고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거고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하, 노령, 장애, 유족, 분할연금 네네. 이렇게 받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네.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노령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제 나이 드셔야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연금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지급을 하고요. 보통 초진일이 18세부터 이제 연금 받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18세부터 대략 65세 이전까지 내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남았게 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가입 대상 기간에 3분의 2 이상을 안 냈거나 그다음에 3년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장애연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체하면은 뭐 나중에 크게 다치더라도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 네. 그럼 이거는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받는 거예요? 장애연금은? 실제로 연금 개시가 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두 개를 같이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이게 장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도 달라집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장애연금을 어떻게 주느냐, 얼마를 네. 주느냐 궁금하실 텐데 장애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이게 장애복지법이라든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구분하는 장애 등급과는 좀 다르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을 해서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를 다 주고요.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연금으로 주고 4급 판정받으시면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이 네. 지금 내가 아직 연금을 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5년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20년을 가입했다는 기준으로
책정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100% 80%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한 3년 5년만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20년 가입 기준으로 연금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 아하. 혹시 군대 가서 장애가 좀 생겼을 때 이때도 국민연금 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18세, 19세만 돼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내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합니다. 네, 군 입대라는 것이 우리나라 뭐 지금 군 제도가 되게 좋지만 네.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데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내가 연금 받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소득이 있으면 계속 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장애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그럼요. 연금은 계속 네. 내야 된다. 납부는 60세까지 의무니까.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통해서 이제 급이 올라가서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등급이 올라가면. 네, 반대로 장애가 호전되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재심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장애연금 받다가 이제 65세가 돼서 연금 개시 연령이 되잖아요. 그럼 노령연금, 국민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유족연금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국민연금 낸 사람이 좀 일찍 사망하게 되면 네. 유족에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연금도 이제 가입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뭐 수령 중이셔도 상관없고 수령 이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나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족의 조건이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좀 특징은 뭐냐면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연금은 내가 사망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거지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내가 받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받다 하더라도 내 본인 연금이 있을 경우에 중복 수급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유족연금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네. 그 기본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있고 10년에서 20년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있고 2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10년 미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기본 연금액의 40%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20년 미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가입하셨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60%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족의 범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것도 바뀌었더라고요. 오, 네. 네. 유족의 범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는데 네.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5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자녀. 네. 25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모. 그다음 순위가 19세 미만 손자녀. 그다음 순위가 60세 이상 조부모. 이렇게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없으신 분들은 유족연금 받을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지금 손자녀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손자녀도 2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세 미만까지로. 네, 그래서 앞에 선순위자가 없고 손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다만 2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족연금 받게 되겠지만 25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뭐 성인이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범위에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부모님도 범위가 되면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의 부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도 증명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민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법적 다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국민연금 내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유족연금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갈 수가 있다. 그럼 그렇죠. 이게 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혼이어도 그렇죠. 선순위가 배우자니까. 없으면 이제 1순위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중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바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예. 그 사망하신 분들의 이제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으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 네. 그런데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려면 생전에 이 사망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용돈을 줬다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준 게 아니라 사망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이 부모에게는 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좀 전에 그 장애연금도 그랬지만 사망하신 분이 국민연금을 잘 안 내셨어요. 막 내다 안 내다 이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안 냈다거나 또 가입 중에 3분의 2 이상을 3년 이상을 연체했다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상자 유족연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가 연체하지 말고 꾸준하게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연금을 본인 연금을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밖에 못 받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하실 게 뭐냐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을 해요. 네.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먼저 결혼했던 사망하신 분의 유족연금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재혼을 하면은 유족연금도 소멸이 된다. 네. 혹시 그 이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나눠 받게 될 거거든요. 내 연금 분할해주고 상대방 걸 나눠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둘 다 수급 연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혼 분할 비율은 원래는 2분의 1인데 법원 판결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노후연금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로 받을 수 있다. 이혼할 경우에요. 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